저는 소개를 드리면 김학중 교수라고 하고요. 지금 현재 고려대학교 화학과에 있고, 부끄럽지만 학과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연구 분야는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그런 분야의 연구를 저희 대학원생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저희 실험실에서는 어떤 생체 활성이 있는 그런 물질들을 새롭게 만들고 디자인하고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궁극적으로는 사람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물질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가 오늘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이시는 세균 감염 분야인데요. 최근에 여러분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굉장히 큰 아픔을 겪고 또 힘든 시간들을 보내왔는데 사실은 그런 감염이라고 하는 질환이 단순히 바이러스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드릴 이 세균에 의해서도 일어나는 것이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위협을 우리 그 인류에게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어떤 것이 도대체 세균 감염이며 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고 또 도대체 지금 현재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이 주요한 토픽인지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모쪼록 금요일 굉장히 황금 같은 시간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서 여기 와주셨는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여기 채팅창에도 제가 남겼지만 여러분들 강의 중간중간에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 또 제 이메일도 같이 남겨드렸으니까 이메일로 추가로 향후에 언제든지 자유롭게 연락을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슬라이드로 뭐를 선택할까 하다가 이 책을 선택을 했어요. 송균쇠라고 대학생들은 처음에 학교를 들어가면 보통 여러 가지 이제 추천 도서들을 어, 그 리스트들을 받게 되는데 거기서 거의 넘버 탑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유명한 책입니다. 총균세라고 하는 제레드 다이몬드라고 하는 유명한 미래학자이자 또 인류학자가 집필하신 책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책의 주제는 어떻게 특정한 문명이 특정 지역에서는 굉장히 흥하고 때 반해서 다른 지역에서는 그런 문명이 일어나지 않았는가. 그거에 대한 사회인류학적인 연구를 이제 집대성한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책 제목에서 나오는 것처럼 가장 큰 단초가 되는 것을 총, 균, 그리고 쇠로 그 구분해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눈에 들어오는 것이 이 세균인데요. 그래서 세균이 어떻게 해서 인류 역사를 바꿨느냐 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나와 있는데 그중에 아마 대표적으로 많이 소개가 되는 부분이 이 아즈텍 문명의 몰락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전에 사실 우리 역사, 세계 역사라는 것이 보통 이제 서유럽을 기준으로 해서 쓰여졌는데 서유럽들이 이제 막 여러 중세를 지나고 그런 다음에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가면서 기존에 없던 여러 가지 대륙들을 이제 찾아 나서게 되는데 그때 발견된 것이 남미, 소위 신대륙이라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 당시에 거기에도 어떤 문명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아즈텍 문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찬란한 문명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정말 한 줌에 스페인 군사에 의해서 진짜 거대한 아즈텍 문명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그 여러 가지 이유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천연두의 전파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스페인 같이 서유럽에는 이미 천연두가 한번 좀 지나가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은 대체로 이 천연두에 대해서 면역을 가지고 있었던 반면에 신대륙, 그 남미에 있던 아즈텍 문명에 있던 사람들은 그에 대한 면역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천연두가 그 지역에서 광범위하게 퍼지면서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이 약하고 하니 어떤 군사적인 힘을 발휘하기도 어려워지겠죠.
하나의 이유로 해서 굉장히 적은 수의 서양 그 군대가 아즈텍 문명을 점령하고 최종적으로 몰락시킬 수 있었다라는 것을 이 책에서는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역사적인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세균 감염, 세균에 의한 감염이라는 것, 혹은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이라는 것은 인류가 계속해서 지난 오랜 세월 동안 살아오면서도 굉장히 그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코로나 상황으로 조금 다시 돌아와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좀 잦아들어서 조금은 그 당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반추해 볼 만한 여유가 생겼는데요. 그 당시 여러 가지 사실 코로나 같은 경우 바이러스이지만 그에 따른 세균 감염에 대한 위험 신호들도 여기저기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란셋 마이크로브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저널에서 나온 리포트인데요.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실제로 코로나 환자들이 이제 병원에 입원이 되면 사실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실제로 세균 감염된 케이스는 별로 없거든요. 근데 그것과 무관하게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세균을 죽이는 약인 항생제를 처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항생제라는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너무 남용을 하게 되면 세균들이 굉장히 똑똑해서 그 사용된 항생제에 대해서 저항성을 지니게 되는데, 그래서 항생제를 남용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하는데, 무분별하게 지난 코로나 팬데믹 상황 중에서 사용됐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 논문 리포트에서는 잦은 항생제 처방이 굉장히 우려스럽다라는 경고를 하고 있고요. 이런 학술 문헌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든가 BBC 뉴스 같은 데서는 팬데믹이 어떤 세균 감염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슈퍼박테리아의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고 있고 또 이러한 항생제, 내성 감염, 이러한 세균에 대한 문제가 어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의 뒤에 숨겨져 있다라는 위험 신호를 계속해서 보고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연합뉴스나 중앙일보에서도 거의 비슷한 류의 그 기사를 내면서 작년, 재작년 이렇게 세균 감염에 대한 경고도 계속해서 리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세균에 의한 감염 위협은 사실 비단 코로나 감염 상황 때문만이 아니라 사실 거의 십몇 년 전부터도 굉장히 여기저기서 위험하다라고 하는 그 빨간 신호등이 많이 켜져 있었어요. 이 문헌은 2014년도에 보고가 발간이 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조사인데요. 항생제 내성이라고 하는 것은 항생제라는 것은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세균을 죽이는 약물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로나 걸리면 코로나 치료제를 처방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세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면 항생제라고 하는 약물을 처방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세균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똑똑해져서 더 이상 항생제가 잘 안 듣는 그런 성질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내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리포트에서는 도대체 얼마나 세균 항생제 내성이 지금 심각한가를 굉장히 폭넓게 조사를 해서 리포팅을 하고 있는데 가장 극단적인 데이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어떻게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가에 대한 원인을 전 세계적으로 조사해서 이제 데이터화한 것인데요. 지금 현재 2014년 현재에서는 월등히 암이 사망 원인의 1등입니다. 거의 매년 8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암 때문에 죽어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되는 것이 뭐 당뇨라던가 아니면 그 설사 혹은 그 소화기관의 질환 때문에 많이 죽고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재 2014년 현재는 앞서 말씀드린 항생제 내성균에 대한 감염에 의해서 죽는 환자가 약 70만 명 정도에 미치는 반면에 이 리포트에서는 그것이 2050년이 됐을 때는 무려 1000만 명에 이를 것이다. 즉 현재 암으로 죽는 환자들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이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의해서 죽을 것이라는 굉장히 좀 무서운 그런 예측을 보고를 하고 있고요. 그로 말미암은 경제적인 영향도 굉장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항생제 내성균 감염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되게 되면 그 세계 GDP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2050년에는 100조 달러에 달할 정도로 굉장히 큰 경제적인 임팩트도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빨리 이 항생제 내성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전 세계가 힘을 모아서 마련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이 리포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어떤 감염증에 의한 어떤 일들은 진짜 우리 인류가 시작될 때부터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들이고 그런 것들이 전 세계로 퍼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도대체 어떠한 감염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는지를 간단하게 그림으로 보여주는 도표인데요. 홍역이나 천연두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대략 그 기원전 수만 년 전부터 우리 인류를 굉장히 골치 아프게 만들었던 감염 질환이고요. 가장 최근한 예로서는 스페인 독감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우리가 겪었던 코로나랑 굉장히 양상이 비슷했었죠. 그래서 스페인 독감에 대해서 많이 아시죠?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는 대략 5천만에서 1억 명 정도의 인구가 죄송합니다. 인구가 사망했다라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어, 간단한 비교로 사실 근데 그러면 이제 질문이 도대체 코로나 감염으로 얼마나 많은 사망자가 났을까라는 질문이 좀 떠오르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어제 그 코로나 관련 리포트를 찾아보니까 이제까지 코로나 감염으로 사망한 환자 수가 대략 700만 명 약간 좀 모자르는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 스페인 독감 때는 거의 전 세계로 퍼지지 않고 유럽에만 머물렀었는데도 5천만에서 1억 명 정도 사망을 했는데 코로나 전 세계로 퍼졌잖아요. 물론 이제 6, 700만 명이라는 숫자가 모두 다 집계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 스페인 독감 때와 비교해 보면 참 우리 인류가 많이 발전을 했고 그래도 어려웠지만 굉장히 잘 대응을 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게 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흑사병이라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한 감염 질환 중에 하나였습니다. 흑사병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흑사병은 사실은 중세 시대 때 있던 그런 팬데믹이었더라서 특히나 중세 때 있던 여러 예술가들이 관련된 굉장히 끔찍한 그런 현황들을 그림으로 남기고 그랬었죠. 여기 보시는 이 캐릭터도 아마 여러분들 판타지 게임이나 그런 걸 하시면 여기저기서 많이 보셨을 텐데 실제로 이 당시에 이 흑사병을 진단하고 뭐 치료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치료 행위 같은 것들을 했던 의사들이 입고 다녔던 그런 복장인데요. 보시면 완전히 콩콩 다 싸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고 있는 짝대기도 사람 몸에 손을 대면 본인이 감염될 위험이 있으니까 요 끄트머리에 있는 거 가지고 툭툭 쳐가면서 그렇게 이 사람이 살았나 죽었나 그런 거 확인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됐던 그런 질환인데 이 흑사병이 바로 세균 감염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이미지는 세균을 이제 굉장히 배율이 높은 현미경으로 찍은 사진인데요. 이 병원균은 열시니아 페스티스라고 부르고, 그래서 흑사병을 혹자는 페스트라고 하기도 하죠. 여기 저희가 적어놓은 것처럼 흑사병은 특히나 역사상 기록된 굉장히 짧은 시간 중에 기록된 것 중에 굉장히 치명적인 팬데믹이고 유라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사망자를 이야기했던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사실 우리가 조금은 더 바이러스 팬데믹에 익숙하지만 이런 세균에 의한 팬데믹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이 역사적 사례로 있고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죠 항생제에 대한 내성까지 겹쳐진다면 만약 이것이 진짜로 퍼지게 된다면 굉장히 좀 우려할 만하다라는 경고의 메시지처럼 들립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겁을 좀 많이 드리는 인트로덕션이 되어버렸는데요.
자, 이제 약간 조금 더 사이언스적인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균 얘기하고 바이러스 얘기를 말씀드렸는데 도대체 이게 뭔 차이냐? 사실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도 이제 세균과 바이러스, 저희 아버지가 과학자신데 세균과 바이러스 구별하라고 하면 잘 못하시긴 하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그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를 좀 살펴보시면 일단은 첫 번째로 세균하고 바이러스를 보면 바이러스는 요거거든요. 이걸 100배 정도 확대하면 이런 모양이 나오는데 그만큼 사이즈가 일단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 그 사이즈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이 세균은 살아있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는 밥을 먹고, 밥을 이용해서 뭔가 계속 뭐 자라나가고, 운동을 하고, 또 밥을 계속 먹고, 누군가 뭐 짝을 짓게 되면, 이제 자손이 생기고, 또 자손이 번창하고, 뭐 그런, 실제 우리 사람이 하는 행동들을 다 하는 물론 이제 세균이라는 것 세포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미미한 존재이긴 하지만 우리가 하는 건 다 하는 생명체입니다. 그에 반해서 바이러스는 그런 걸 하지 못해요. 그래서 뭐 혹자는 뭐 중간 정도 된다라고 하지만 저는 간단하게 무생물이라고 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균은 생명체이기 때문에 스스로 증식하는 반면에 바이러스는 무생물인데 일반적인 무생물, 우리 나무, 연필, 뭐 핸드폰 그런 것도 무생물이죠. 근데 그런 것과 다른 것이 뭐냐면 살아있는 세포, 그걸 우리가 숙주라고 표현하는데 숙주 안에 들어가면서 얘가 증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다는 것이 다른 일반적인 무생물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부분은 서로 증식할 수 있다는 부분은 공통적이죠. 물론 세균은 스스로 바이러스는 흡주 감염을 통해서 일어난다는 점이고 또 그런 감염이 일어날 때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 몸에 침투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감염이라고 표현하는데 세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굉장히 적은 부위에 감염되는 경우가 많고요. 바이러스는 일반적으로는 전신에 쫙 퍼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 특히나 우리 인류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균을 죽이기 위해서 개발된 혹은 세균을 죽일 수 있는 화학 물질을 우리가 항생제, 영어로는 엔티바이오틱이라고 합니다. 항생제는 그 세균, 박테리아도 죽이는 것도 항생제라고 하고요. 아니면 곰팡이류를 죽이는 것도 항생제라고 해서 조금 더 넓은 범위인데 오늘은 이것을 그냥 세균을 죽이는 녀석이라고 좀 좁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도대체 어떠한 항생제가 있고 어떻게 발견되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제의 서막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페니실린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페니실린이 단순히 항생제라는 관점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화학 물질로 어, 떤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인 굉장히 초기 사례이기 때문에 약물을 개발하는 뭐 항암제건 아니면 뭐 당뇨약이건 무슨 뭐 혈압약이건 어떤 약을 개발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도 페니실린의 발견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여기 사진에 나와 있는 분이 알렉산더 플레밍 경인데요. 영국 분이시고요. 이분이 이제 페니실린을 발견합니다. 근데 이 발견이 어떤 굉장히 이걸 발견해야지 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 굉장히 우연하게 발견이 됐어요. 이분은 화학자는 아니고요. 미생물학을 하시는 분입니다. 미생물이라고 하면 세균을 연구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세균을 연구할 때 보통 세균을 기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세균도 살아있는 녀석이기 때문에 밥을 주면 잘 자라요. 근데 밥을 줄 때 보통 세균을 기를 때는 이렇게 동그란 판에다가 밥을 주는데 밥을 그냥 물로 주거나 뭐 딱딱한 걸 주는 게 아니라 젤리 형태로 쫙 깔아가지고 이 판에 올리고 그런데 세포를 그 위에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하얀 점들 보이시죠? 이런 하얀 점들이 각각의 세균들이 그 주변에서 막 이만큼 봉긋이 피어오르는 방식으로 자라는 거예요. 흰색으로 이렇게 쭉 자라고 자란 것들을 이제 취해가지고 여기 연구를 합니다. 자, 이 사진은 실제로 플레밍 박사가 페니실린을 발견했을 때
하게 된 계기가 된 그 시료의 사진인데요. 보면 밑에 이렇게 점점점점 박혀 있는 것이 포도상구균이라고 하는 애들인데 이 균도 우리 몸에 감염시켜서 굉장히 나쁜 일들을 많이 일으키는 녀석입니다. 특히나 여러분들이 상처가 나고 뭔가 고름나고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감염시키는 게 대부분 요 포도상구균이라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이 플레밍 교수는 이 전체 판에다가 얘를 쫙 깔아서 그런 다음에 세포를 기르고 관찰하려고 했는데 어, 이 샘플을 세팅을 해놓고 밤에 집에 갔다가 와 보니까 여기 이만한 큼직한 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 그러니까 그 주변에서 둥둥 떠다니던 곰팡이가 여기 오염을 시킨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망한 거죠, 실험이. 근데 이거를 그냥 망했다고, 에이, 모르겠다고 버린 게 아니라 플레이밍 박사가 조금 이상한 걸 관찰합니다. 뭐냐면, 요 바깥의 부분 하얀색 점점들이 굉장히 잘 살아있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 곰팡이 주변에는 이 세균들이 굉장히 비실비실 자라고 있는 걸 관찰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 플레밍 박사가, 이거 뭐지? 하고 생각을 했던 건 어쩌면 이 곰팡이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세균들을 죽이는 건 아닐까?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주변에 뭐가 퍼져 있는지를 확인하니 그게 바로 이런 구조를 가진 물질이고 그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페니실린이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페니실린은 이렇게 발견된 이후에 얘는 세균을 죽일 수 있는 거구나 해서 이제 사람에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 이 이유로 인해서 이러한 페니실린의 발견을 사람들이 보고 우와 이렇게 해서 발견할 수 있다고 아니 곰팡이가 세균을 죽이는 약을 만든단 말이야? 라고 하면서 비슷한 방식으로 온갖 살아있는 것들을 쫙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페니실린은 1928년에 처음 발굴됐는데 그 다음에 1960년까지 소위 항생제 황금 시대라는 것이 열립니다. 여기 보시면 굉장히 다양한 구조들과 이상한 이름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 당시에 되었던 대표적인 항생제들의 아주 적은 예고요. 얘네들은 공통적으로 여기 밑에 파란색으로 쓴 거는 저항생 물질들이 어, 을 생산하는 다른 살아있는 세포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항생제, 그 세균을 죽이는 항생제들의 발견의 시작은 이미 살아있는 세균들이나 미생물들이 만든 무언가를 추출해서 사용하는 게 시초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천연물 항생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만든 게 아니죠. 이미 지구상에 존재했던 거예요. 이미 지구상에 살아있는 무언가들이 이미 막 만들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그런 걸 알면 이건 왜 얘네들이 이런 항생제를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만들고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기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걸 만드는 세균들이나 미생물들은 말을 못하니까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이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가설들을 제안을 했는데 그 중에 많이 제일 받아들여지는 가설은 이제 사회학적인 가설입니다. 뭐냐면 우리도 이제 사회에 살면서 물론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기도 하지만 서로 경쟁을 하죠. 왜? 그 사회에서 조금 더 내가 많은 것을 취하기 위해 그게 국가 간의 분쟁으로 되기도 하고 뭐 개인 간의 분쟁이 되기도 하는데 세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균들도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그 본인 개체들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제 서로 싸워요. 이 땅은 내 거야. 땅 따먹기를 하는 거죠. 싸우게 되는데, 사실 우리 사람들은 싸울 때 고전적으로는 돌도 던졌고요. 뭐 창칼을 만들어서 싸우기도 했고, 뭐 총을 만들기도 하고, 요즘 이상한 굉장히 뭐좀 무시무시한 것들 많이 만들어서 싸우는데, 얘네들은 뭘 가지고 싸우냐면, 바로 아까 말씀드렸죠. 항생제라는 세균을 죽이는 물질을 만들어서 싸웁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만드는 건 자기한테는 아무런 해가 없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세균한테 해가 되는 그런 녀석들을 만들어서 던져요. 이렇게 던지면 어라? 얘는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럼 얘도 만들어서 또 던져요. 근데 그렇게 서로 던지면서 서로 싸우는 과정 중에서 굉장히 다양한 화합물 구조들을 얘네들이 만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레밍 교수 같이 대단한 사람이 이거 우리가 사용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취해서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된 게 이제 항생제의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칭해서 천연물 항생제라고 하고, 실제로 최근에까지도 사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항생제는 이러한 천연물 항생제, 원래부터 자연계에 존재했던 항생제들을 조금씩 변형해서 조금 더 좋게 우리 사람이 가진 기술로 조금 더 개선해서 활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복잡하게 좀 들어갈게요. 항생제가 그러면 도대체 어떤 식으로 작동해서 세균을 죽이는가? 이 슬라이드 굉장히 좀 복잡한데요. 요지는 뭐냐면, 일단은 이게 세포예요. 세균 세포인데, 세균 세포도 그렇고, 우리 세포도 그렇고, 이 세포라는 게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세포를 구획짓는 이 세포막이나 세포벽이 필요하고요. 또 그 안에서 얘네들 운동도 하고, 뭐 에너지도 취하고, 에너지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단백질이 필요해요. 단백질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단백질과 관련된 어떤 유전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핵산들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이나 세포벽, 단백질, 그리고 핵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이 세포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 얘기인 즉슨 저런 항생제들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세포막, 벽, 단백질, 그런 핵산의 기능이나 생성을 막는 방식으로 작동하겠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보실 수가 있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몇 가지 중요한 항생제들이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세포벽을 망가뜨리는 약물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벽을 보면 일단 여기서 그람 양성균, 음성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세균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양성균은 이렇게 막이 하나고 벽이 굉장히 단단하게 있는 걸 그람 양성균이라고 하고요. 대신에 그람 음성균은 막이 두 개고 세포벽이 약간 좀 얇게 돼 있는 그런 형태를 그람 양성균, 음성균이라고 하는데 공통적으로 이 세포벽이라는 게 단단하게 이 세포 구조를 유지해줘서 안에 있는 것들이 빵 터지지 않도록 유지를 해줘요. 그런데 이 세포벽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 가득 차 있는 애들이 이제 그 압력을 확 주면서 이 세포가 빵 터지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세포벽을 없애는 게 굉장히 효과적인 세균을 죽이는 전략이 되는데, 어, 그 세포벽을 이루는 구조를 우리가 펩티도글라이켄이라고 합니다. 펩티도글라이켄은 이렇게 생겼는데 보면 무슨 그물 구조처럼 이게 굉장히 단단하게 막 엮여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그걸 약간 좀 보시면 이렇게 일자형으로 실 같은 것이 쭉 있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어, 얼기설기 엮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렇게 이 줄들을 이렇게 엮는 그런 효소를 우리가 PBP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어, 페니실린을 포함하고 있는 이렇게 베타락탐 항생제라고 하는 계통의 항생제들은 이 PBP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이러한 가류들, 그러니까 이 브릿지들이 형성이 안 되고, 그럼 이 펩티도글라이켄이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래서 세포가 버, 버티지 못하고 빵 하고 터지면서 죽습니다. 페니실린이 세포를 죽이는 방식은 세포를 막을 벽을 없애서 빵 터뜨리게 하는 그런 거죠. 또 다른 항생제 중에 되게 중요한 게 반코마이신인데요. 이 반코마이신은 진짜 센 세균에 감염된 환자들한테 반코마이신을 처방을 합니다. 아마 어떤 응급실에서 어떤 항생제를 맞으셨다라고 하면 대부분 반코마이신일 텐데 이 반코마이신도 비슷하게 작동을 하는데 이 경우는 여기에 딱 달라붙어 가지고 요 PBP라는 여기서 접근을 못하도록 막아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실처럼 되어 있는 것 간에 가교가 만들어지지 않도록 되어서 벽이 약해지니까 죽게 되는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DNA, 핵산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한데 핵산은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DNA 복제가 돼야 되고 이 그림은 DNA가 복제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그림인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가 DNA 자이레이즈라는 것인데, 이렇게 생긴 퀴놀론이라고 항생제라는 것은 이 효소의 작용을 맡아서 DNA 복제를 방해하는 방식으로 작동을 하고요. 그리고 트리메토프림이라고 하는 이렇게 생긴 항생제는 이렇게 막 DNA를 새로 합성하게 되면 이를 위해서 전구체들 혹은 모노머들이 필요한 단량체들이 필요한데, 그것들이 준비가 되지 않도록 막음으로써 이제 세균을 죽이는 그런 항생제입니다. 또 다른 거는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이제 공략하는 것인데요. 단백질은 세균에 있어서는 마치 일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들이 뭐 움직이거나 뭐 밥을 먹거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단백질을 통해서 단백질을 만들어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나오고 있는 애니메이션은 단백질, 여기가 단백질을 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만드는 그 구성 요소를 리보솜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50S와 30S 두가 약간 눈사람처럼 돼 있죠. 이 두 개가 딱 맞물려서 이렇게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데, 알려진 항생제 중에서 이런 항생제들은 50S 쪽의 기능을 방해하고 이 밑에 있는 항생제들은 30S 쪽의 기능을 방해함으로써 단백질 생합성을 막아서 세균이 죽도록 만드는 항생제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1928년도 페니실린 발견부터 굉장히 많이들 발견되는 항생제들 덕분에 사실 그 전에는 세균 감염 때문에 사망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혹자는 1차 대전, 1차 대전은 페니실린이 발견되기 전이죠. 그 세계 1차 대전에서 실제로 총 맞아서 죽은 사람보다도 세균 감염 때문에 죽은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할 정도로 이 항생제들이 발견되기 전까지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균 감염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그 인구 폭발이 일어나게 된 시점, 그 단초가 되는 것도 이런 항생제들의 발견 때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1970년대에는 이제 세균과의 전쟁에서 인류는 승리를 거두었고 그 전쟁이 끝났다라고 하는 섣부른 선언을 하는 언론 매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전세가 역전되고 있습니다. 왜? 슈퍼박테리아가 출현했기 때문입니다. 슈퍼박테리아는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감염병치, 특히 세균 감염 치료에 사용되는 항생제들의 내성, 더 이상 저 항생제를 듣지 않는 진짜 슈퍼맨 같은 녀석들, 그런 세균을 우리가 슈퍼박테리아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제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뭐 가디안지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 그리고 이 슈퍼박테리아들이 주로는 병원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항생제 남용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뉴스가 나와요. 돼지를 감염시켰던 슈퍼박테리아가 이제 인간을 감염시키는 경우도 생겼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또 두려운 일이죠. 마치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죠? 박쥐에서부터 유래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이제 인간과 인간끼리만 감염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떤 다른 동물이나 그래서 환경에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요새 감염 질환을 연구하거나 관련된 정책을 하시는 분들은 다 원헬스라는 얘기를 합니다. 원헬스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는 감염병이라고 하면 세균이건 바이러스건 간에 인간 사회 내에서의 감염만 걱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의료기관을 통해서 전파된다든지 우리 지역사회, 뭐 전철이나 뭐 그런 지역사회 그런 것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농축수산물에서도 사실 얘네들한테도 항생제를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세균 감염돼서 비실비실해서 죽으면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쥐가 아니라 무슨 쥐, 소, 돼지 그런 걸 기를 때 항생제를 계속 먹입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니까 거기서 내성이 발생되고 이러한 그 농축산물에 우리가 또 노출되잖아요. 먹을 때도 있고 먹는 것보다도 이제 살아있는 것들을 만지거나 할 때 그러면서 이제 감염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항생제들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섭취를 하고 이제 소대변으로 이제 환경으로 나가잖아요. 그런 분변으로. 그렇게 되면 환경에 또 있게 되고 또 환경에
것들이 또 사람을 다시 감염시키기도 하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그러니까 사실 지구라는 그 환경이 굉장히 큰 이코시스템이라는 것을 느끼는 게 이런 원 헬스 개념인데 그래서 이제는 지금 현재는 이런 감염을 억제하기 위해 특히 슈퍼박테리아를 억제하기 위해서 총체적으로 여러 그 관리 시스템을 정부 부처에서 특히 전 세계적인 협력을 통해서 갖춰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항생제 내성이라는 게 도대체 왜 발생하느냐? 근데 이것도 유래가 되게 웃겨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생제들이 세균 간의 싸움을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했잖아요. 항생제 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떤 사회에서 이 세균이 온갖 항생제를 만들어 얘를 공격을 해요. 그럼 얘가 일반적으로 죽을 텐데 얘네들 중에서도 똘똘한 애들이 뭘 만드냐면 이런 것들을 방어할 수 있는 단백질들을 자기 내에서 만들어냅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항생제 내성 이라는 것이고 그거에 관여되는 물질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슈퍼박테리아는 가 발생하는 것도 이런 좀 자연 발생적인 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생제 내성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몇 가지 메커니즘만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페니실린은 요 네모난 링으로 되어 있는 이걸 베타락탐 고리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조 요소입니다. 그런데 요 페니실린의 내성을 지니고 있는 세균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요 사각형 고리를 이렇게 잘라서 풀어 헤치는 그런 효소를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네가 사각형 고리가 중요한데 풀어 헤쳐지니까 더 이상 세균을 죽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방식은 이건 아미노글리코시드 항생제 중 하나인 물질인데 얘는 단백질을 만드는 공장 리보솜 30S에 이런 식으로 붙어서 이 기능을 못하게 막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이 구조가 딱 그 주머니에 딱 들어맞게 돼 있죠. 근데 요 항생제 내성을 가지는 녀석은 이 화합물을 변경시키는 그러니까 여기 빨간색을 뚝 붙이게 되는 그런 효소를 지니고 있어요. 여기 이게 붙으면 뭐가 문제냐면 어, 이게 붙어 있지 않을 때는 라이보솜 30S라는 거 잘 이렇게 쫙 붙어 있는데 이게 있으면 얘가 그 방해라니까 이게 더 이상 붙지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0S의 기능을 얘가 막질 못하니까 단백질 합성을 계속 잘 하게 되고 그러니까 살게 되는 그런 방식인 거죠. 또 다른 하나는 배출 펌프라는 게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뭐냐면 일단은 항생제가 작용을 하려면 얘네들이 세포 안에 이와 같이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배출 펌프라는 게 만들어지면 얘네들이 막 둥둥 떠다니다가 어라 얘는 내가 잘 알고 있는 나쁜 녀석이네 하면서 얘를 만나면 얘를 바깥으로 쑥 배출해 버립니다. 그리고 세포 안에 있어야 될 녀석이 밖에 나가 버리니까 세균을 죽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내성이 생기게 됩니다. 또 다른 방식이 조금 이거는 그좀 디테일이긴 한데 이 퀴놀론계 항생제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원래는 요런 애들하고 붙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다른 걸로 변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단백질을 어떤 타겟 부위에 붙지 못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항생제 내성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6개 종류의 세균이 특히나 무시무시한 녀석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앞자를 따면 ESKAPE, escape라고 되죠. 그래서 미국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요 escape 세균을 만나면 얼른 도망가라고 추천하고 있습니다. 왜? 얘네들한테 감염되면 잘 듣는 항생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치료할 방법이 사실 없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스케이프가 대표적인 거고요. 그거 말고도 미국 질병관리청에 보면 굉장히 얘네들 문제가 크니까 심각하다. 빨리 뭔가 해결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5가지 미생물들을 분류해 놓았고요. 그 외에도 얘네 5개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심각한 애들을 이렇게 리스트업 하면서 이런 애들에 대한 치료법을 빨리 개발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제 코로나 시국을 극복해 왔던 것처럼 항생제 내성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 있고 또 그런 극복을 위해서 여러 연구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또 일어나야 되는데요. 일단은 왜 저런 항생제 내성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메커니즘을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항생제 구조를 변형함으로써 개선할 수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식으로 작동하는 항생제를 우리가 찾게 되면 세균들은 오 이거 처음 보는 녀석인데 하면서 빠방 하고 얻어맞고 나가 떨어질 수가 있게 되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방식들을 이용한 전략들도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런 연구들을 많이들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원래 있던 항생제들의 구조를 변형하면서 더 좋게 만드는 실제 슈퍼박테리아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연구들도 진행이 되고 있는 여기 있는 것은 세파 항생제, 퀴놀론 굉장히 초기 구조들입니다. 얘네들에 대해서 내성을 지닌 세균들이 만들어지니까 이거를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차곡차곡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쁜 걸, 죽이는 걸 잘못 죽이는 걸 만들고 세균은 방어하고 그래? 그럼 우리는 더 좋은 거 만들고 걔는 또 방어하고 이렇게 틱택 하는 티격태격 하는 것을 계속 진행하는 방식으로 슈퍼박테리아를 극복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새로운 메커니즘을 가지는 약물들을 이와 같이 좀 발굴하는 연구도 같이 되고 있고 또 아예 약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균 같은 경우는 우리 몸에 이미 세균을 막을 수 있는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근데 세균들이 슈퍼박테리아의 진짜 영리한 점이 뭐냐면 오라 면역 체계가 있어. 근데 나는 면역 체계를 속이도록 하겠어 하면서 면역 체계 우리 몸의 면역 체계가 슈퍼박테리아는 얘가 나쁜 녀석인지 아닌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면역 체계에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각광받는 접근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면역을 회피한 녀석들을 다시 면역 세포들이 인지해서 얘네들을 다 박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그런 방식의 치료법도 이제 저희가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 사람들이 많이 특히나 최근에 주목하고 있는 건 파지라는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파지는 뭐냐면 세균에 작동하는 바이러스예요. 얘네들은 바이러스인데 우리 몸엔 괜찮습니다. 근데 세균은 얘네들 만나면 쥐약입니다. 그래서 우리 너무 경험을 잘해서 알잖아요. 바이러스가 우리 몸을 얼마나 힘들고 아프게 하는지. 근데 이 파지는 세균을 굉장히 아프고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파지를 잘 디자인을 할 수 있다면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우리 몸을 괴롭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세균을 박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효과적인 세균 치료, 특히나 슈퍼박테리아를 대응하는 그런 전략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접근들을 하고 있어서 사실은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높은 과학 수준, 그리고 열정, 그리고 필요성, 그런 것들을 볼 때 충분히 슈퍼박테리아를 극복하기에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문제가 하나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자본주의. 자, 이게 그 문제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년대부터 이 60년대, 70년대 항생제는 정말 붐 중에 모든 제약회사, 여러분들이 아시는 파이저라던가 뭐 아스트라제네카 뭐 모든 회사에서 항생제를 다 개발하던 때인데 보시면 없어요. 이제 1990년대부터 항생제 개발 안 합니다. 왜 안 하냐면 일단은 개발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미 너무 많은 약이 있고 해서 걔네들하고 차별성을 지니는 약물을 개발하기가 일단 어렵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경제성이에요. 왜 경제성이 문제냐면 이런 세균 감염을 치료하는 항생제들은 처방을 받으면 보통 5일에서 10일, 그러니까 길어봤자 2주 정도 딱 먹고 치료가 되든지 아니면 좀 안 좋던지 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 2주짜리 팔 수 있는 약을 만드는 거예요. 그에 반해서 당뇨병 치료제, 고혈압 치료제, 그리고 뭐, 고혈압, 고지혈증 치료제라던가
아니면 항암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얘네들은 처방받고 나면 거의 죽을 때까지 먹게 됩니다. 그러니 훨씬 더 경제성이 우수하죠. 회사는 아무리 뭐 제약회사가 약을 만드는 회사 곳이긴 하지만 회사는 회사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제성 때문에 항생제 발굴하고자 하는 노력이 부재해지고 그에 따라서 지금 현재 굉장히 앞서 90년대 이전에 굉장히 축적되어 있던 노하우들이 많이 실종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발동을 걸어가지고 이제 우리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과학적 역량을 많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슈퍼박테리아를 이제 극복할 수가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쉽지 않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2050년 되면 이게 넘버원 사망 원인이 될 거다 그런 굉장히 위협적인 리포트들이 또 아주 허황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인지해서 지금 현재로는 범세계적으로 굉장히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그런 사이트들은 범세계적으로 이제 이 항생제 개발, 슈퍼박테리아를 대상으로 항생제 개발을 하는 연구자들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에요. 이거는 국적 불문, 그리고 주제 불문, 방식 불문에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그럴싸한 초기 결과만 있으면 이제 이것을 지원해주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고요. 그리고 국가적으로도 우리나라는 아직 그 프로그램이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약회사들이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경제성 원리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아예 이 항생제를 개발하면 그에 대한 이득, 가능한 이득을 먼저 돈으로 쏴줍니다. 먼저 돈을 쏴주고, 그런 다음에, 그러니까 미리 수익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 해볼만 하죠. 이건 성공만 하면 수익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은 보장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파격적인 정책을 세울 정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해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한 10년 내외에서는 조금 더 가시적인 성과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정도가 제가 준비한 내용 전체고요. 사실 마지막 슬라이드는 요 박사님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어요. 이분은 홍창용 박사님이시고요. 저희가 LG화학에서 신약 개발 연구를 할 때 제 바로 윗 박사님, 제 보스가 되셨던 분인데 지금은 돌아가셨고요. 이분을 왜 소개시켜드리고자 하냐면 이분이 개발하신 약이 여기 나와 있는 구조를 지니고 있는 제미플록삭신이라고 하는 약물이고요. 이것은 항생제, 퀴놀론이라고 하는 구조를 지니는 항생제고 그 중에서도 4세대 항생제입니다. 이 항생제가 우리나라의 신약 개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서의 신약 개발 역사는 대략 1970년대부터 시작됐다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좋은 일, 나쁜 일들이 있었지만 일반적으로 신약 개발에 있어서 가장 큰 업적이라고 하면 미국 시장 진출이거든요. 미국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 식약처에 해당하는 FDA의 승인을 받는 것이 가장 마지막 관문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제미플록삭신이 홍창용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이 제미플록삭신이 한국 최초로 FDA의 승인을 받은 신약이에요. 그리고 또 그것이 항생제였다라는 것이 또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사실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항생제 연구를 하셨던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굉장히 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거의 화학하는 사람 중에 항생제 하는 사람은 거의 저밖에 없다라는 게 일반적인 평인 것 같은데 여하튼 지금 그 여러분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렸던 것처럼 이 항생제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인류에게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이 있는 분야라서 좀 많은 연구자들이 이 항생제 연구에 좀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강의 들으시는 수고하셨고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